1932년 12월 4일 당시 만주 북부 흑룡강성을 통치하고 있었던 후동북군의 장령 마점산, 이분 중국어 이름은 마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을 태운 기차가 만주 북부의 국경도시 만주리에서 출발하여 소련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1931년 9.18 만주사변 바로 직후에 당시에 그 남경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흑룡강성 정부 주석과 흑룡강 일대의 그 군사 총지관으로 임명되었는데, 당시에 흑룡강성 정부의 소재지였던 지치하르시를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또 각지의 항일 무장 세력들을 모조리 규합하여 지치하르 동북 송안령 남단과 송릉평원 북단 사이에 문강기슭에서 문강대교를 사이에 두고 일본군의 주력부대였던 관동군 제2사단과 대치하여 대규모의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발생했던 그 유명한 전투가 눈강교 전역, 중국에서는 넌지양짱이 또는 지양치어캉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전투에 마점산의 그 흑룡강 구국군 외에도 또 소병문, 중국어로는 이제 수빙문, 이분의 동북민중구국군, 또 이두, 리두, 이분의 길림자위군까지 합쳐서 동북구국항일연군이라는 명칭으로 부대를 규합하여 도합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으로 일본군에 대항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 관동군의 주력부대였던 관동군 제2사단, 사단장은 다몬지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일본군 제14사단, 그 사단장은 마츠기 나오아키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단이 통째로 투입되어서 동북구국항일연군은 1932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이나 긴 시간의 전투를 벌여서 종당에는 1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머지 부대들은 4분 5열이 되어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군 쪽의 피해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1932년 8월 도금전투에서 중국어로는 이제 후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일본군은 만주군까지 포함하여 1만 3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점산과 소병문이 부대에서도 7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 11월경부터 부대가 본격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하여 크게는 연대와 대대, 작게는 중대 단위로 부대가 산지사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3만여 명에 달하였던 소병문이 부대만 하더라도 12월경에는 겨우 4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만 6천여 명의 살상자 및 도주자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그 인원수들과 또 그들의 소속 및 소련으로 철수하였던 그 철수 노선과 시간 등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직접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방면에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있어서 만약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메일이나 또는 댓글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도표 자료들을 저희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려놓을 것이니까 참고 자료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1931년 12월부터 1934년까지 만주 북부 국경도시 만주리 기차역에서 근무했던 생존자들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더군요. 1930년대 초엽에는 그 만주리 맞은편에 있는 러시아 도시는 그때 오트리포르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오트리포르라는 이름은 바로 오늘의 그 바이칼스크의 원래 이름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오트리포르 기차역을 러시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86호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바스류호잔. 당시 그 소련으로 들어가자면 만주리 쪽에서 기차를 타고 먼저 이 86호역까지 도착하려 했는데, 그 거리가 기차로는 한 8, 9km 남짓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에서 내려 도보로 이제 소련과 만주 사이 그 변경지대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 거리가 저만치 9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만주와 소련 사이에 그 변경지대가 얼마나 광활하게 넓은지 짐작이 가죠. 당시 그 일본군에게 쫓긴 마점산이 부대가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만주리로 몰려들어서 86호역 쪽으로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한 10여일 동안을 계속 그렇게 걸어서 소련 쪽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러니까 이제 양력설이 지나고 음력설이 왔을 때 소련 쪽에서 이제 다시 도망쳐 나온 그 의용군 대원들이 하루에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뒤에서 소련군이 뒤쫓아오면서 총을 쏘는 바람에 중상을 당한 그들이 국경까지 넘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냐면, 소련에 들어갔더니 모조리 무장 해제를 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가다 있더라는 거예요.
수용소에서는 이제 어른들한테 하루에 빵을 딱 한 개만 주기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도망쳐 나왔다가 차라리 만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소련 홍군들이 뒤쫓아와서는 총으로 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932년 12월 그 눈강교 전역에서 태피하고 하는 수 없이 소련으로 철수했던 만주의 의용군 4만여 명이 소련 정부로부터 모조리 포로 취급을 당하다가 도저히 배견할 수가 없어서 일부는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다시 만주로 되돌아오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자 남경의 국민당 정부는 모스크바로 이제 외교관을 파견하여 이들의 생활비를 남경 정부에서 후원하겠다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여 그때로부터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동북의 그 항일 의용군 사병들은 하루에 매일 그 400g의 검은 밀가루로 만든 빵과 야채국 2그릇 그리고 사탕 1개 외에 이제 소량의 그 자잎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어른의 절반인 200g의 밀가루 빵이 제공되어서 그래서 겨우 굶어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남경의 국민당 정부에서는 소련 정부와 이제 합의하여 마점산, 소병문, 이두 이 사람 외에도 또 장정구, 왕덕림, 공헌영 이런 한 20여 명에 달하는 그 의용군의 수령급의 지휘관들은 비행기로 이제 앞당겨서 이제 귀국시키고 나머지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기차 또는 자동차 편을 이용하여 울라지보스토크로 이동시킨 뒤에 이곳에서 배를 이용하여 만주국의 관할 밖에 있는 중국의 그 하북성 천진항으로 입국시키는 노선을 확정하고 시간까지도 1933년 3월 말경 이전으로 모조리 납치한다고 정해놓았으나 기차와 자동차가 모자라 4만 명을 넘나도는 이런 일반 사병들은 이해 여름까지도 여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대장급 이상의 군관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포함한 일부만 먼저 시베리아와 치타, 이루크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를 거쳐 중국의 신강, 오늘의 신강 위골족 자치구인데 이 지역의 그 일이라고 부르는 국경도시를 경유하여 귀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날씨가 추운 러시아의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동사하거나 또는 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식량과 물이 떨어져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구지기수였습니다. 그때 신강으로 이제 귀국하여 그냥 신강에 정착해버렸던 리윈센이라고 부르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운선 이분이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할 때마다 차라리 만주국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보냈더라도 그보다는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면서 당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참혹하기를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필기해두었던 증언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소련으로 철수했던 우리 4만 명 가운데는 아마 군관들이 데리고 온 가족들과 친척들만 해도 몇천 명은 되었다. 남경정부에서 우리를 귀국시키기 전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낼 때 너무 배가 고파 그나마 군관 가족들은 가지고 있던 귀금속들을 꺼내 빵과 바꿔 먹고 했는데 그도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나고 말자 나중에 여자들은 수용소 바깥으로 나가 돈 많은 러시아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몸을 팔아야 했고 남자들은 목장과 벌목장 같은 데 찾아가 일을 했다. 치타에 아주 큰 벌목장이 있었는데 우리 포로 수용소에서 그곳까지 2시간 남짓하게 걸으면 도착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귀국하기 전까지 원군 2달 동안 그 벌목장에서 일했다. 벌목장에서는 일할 때면 배 터지도록 먹게 해주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면 또 감자도 몇 개씩 주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감자를 그대로 품에 안고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먹였다. 우리 대대장의 이름이 왕약수인데 중국어로는 왕루어슈이, 길림성 교화현 사람이다. 소련으로 철수할 때 아내와 아이 셋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불목장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 지쳐서 죽었다. 남편이 죽자 혼자 아이 셋을 먹여 살릴 수 없었던 왕의 아내는 남편이 부하였던 중대장과 다시 결혼했다. 중대장은 총각이었는데 결혼날에 왕의 아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새 남편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들이 죽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울더라. 그렇게 죽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더니 정작 귀국길에 올랐다가 하바롭스크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도중에 너무 추워서 얼어 죽고 말았다. 사단장, 군단장급들은 모두 비행기 또는 기차, 고급차 바구니에 앉아 편안하게 갔지만 연대장이나 대대장 정도는 모두 굶주리고 얼고했다. 사병들은 모두 25차례에 거쳐서 신강으로 귀국했는데 귀국길에 지쳐서 죽은 사람이 1만여 명이 되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3만여 명밖에 안 된다. 자, 이것이 당시 소련으로 철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던
그 의용군 출신의 생존자의 실제 증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로서는 자국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남경의 국민당 정부 및 만주국과 동시에 수교를 한 상태에 있다 보니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공개적으로 편들어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남경의 국민당 정부 쪽의 요청을 받아준 측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요청에 의해 소련 정부에서는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만주의 항일의용군에서 비교적 문화 수준이 높은 군관들이나 또는 그의 가족들 가운데 소련에 남아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수준에 따라 키예프나 또는 모스크바 이런 그 대도시의 그 유수의 대학들에 진학할 수 있게끔 허락하기도 했지만 이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32년 당시 소련에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귀국한 의용군 출신들 가운데 귀국하지 않고 소련에서 진학하였다는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